자료 집에는 없으니까요. 그냥 제 PPT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쭉 했던 작업 중에 하나고요. 지난번 비판사회학회에 발표한 글이 있긴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늦게 보내서 자료집에 포함되지 못해 죄송드리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과 경제체제 전환이라는 주제고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이게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경제정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복지정책으로서 기본소득과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노인기본소득, 보편적 아동수당 등 특정 연령대 기본소득, 이건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가 뭘까? 사실 필요의 논리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본래적인 논리는 공유와 평등의 논리죠. 이게 좀 다릅니다. 필요의 논리에 입각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소득의 그 기준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연령대 기본소득은 각종 사회수당과 결합이 용이합니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보면은 상병수당이라든지 참여소득형 청년수당 등과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소득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기본소득의 일반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에 비교할 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즉 노동 가능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거 기본소득 할 만한 거다 혹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거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도입 과정에서 보면 하지만 적어도 뭐 특정 연령대 기본소득은 이것은 기본소득이 언젠가 도입되겠구나라는 유의미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는 오히려 특정 연령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사회수당이 각종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표적화 척도를 확대한다든지 관대성 척도를 완화하는 방향, 이것은 반드시 기본소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실업수당 2를 만든다든지 소위 구직수당이죠. 이런 방향으로 계속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다면 특정 연령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또 노동 가능 인구에게 도입한다 그러면 뭐 10년에 1년은 집에서 쉬어라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이런 방식이 차라리 낫다. 시간 척도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경제정책으로의 기본소득입니다. 일단 전면적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될 경우 이거 확실한 유효수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강남훈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뭐 180조 거두면 뭐 순조세가 88조 정도 되잖아요. 88조는 유효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효과인 겁니다. 88조? 사실 한국이 수출 경제에 지금 한계에 도달했는데 88조면은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축소되지 않는 효과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를 포함할 때만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효과, 창업 효과 또는 사회적 경제 효과 증대 등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지급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건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본소득을 줄 때 뭐 창업 효과나 사회적 경제 효과는 커지겠지만 노동 시간을 줄이려 그런다든지 혹은 일을 안 하려 그런다든지 이런 것도 커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 세 가지의 정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배당은 성남에서 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작은 액수지만 또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좀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건 노동 가능 인구한테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을 뭐 이것도 연령을 자르는 거죠. 뭐 19세에서 29세까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유의미한 정책일 것 같다. 경제정책으로 유의미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농민 기본소득인데요. 저는 농업 종사자 개념을 법으로 정해서 즉 현재의 농민 개념이 아니라 확대해서 뭐 농촌 뭐 노동자까지 다 해서 일종의 참여소득형으로 설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은 농촌을 정해서 농촌의 주민 모두에게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안 하거나 주는 그런 일종의 한계마을 기본소득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경 선생 모델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은 일단 노동 가능
인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유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 경제 위기와 때문에 경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위기의 현황과 구조를 보면요. 2008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이다. 이건 다 아시는 걸 거고요. 한국 경제는 이제 와서는 분명해졌지만 수출 주도 성장은 이제 종말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중국 다 만만치 않죠. 양쪽에 샌드위치를 끼워서 어디도 수출하지 못하는 이렇게 됐고, 2015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한 15% 정도 됐다, 14년이죠. 15% 정도 됐다고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년 절반씩 줄어드는 거고요. 내수는 부채 의존형이고 일자리 위기가 있습니다.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적어도 이번 대선에 뭐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 뭐 포용적 성장론이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얼어붙은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재벌 중심 수출 경제고, 근데 고용 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이고요. 기업 간 임금 격차 다 있고, 일자리 부족의 불안정 노동 체제고, 자산, 소득, 가계부채,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조세 체제입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구조 논리들이고,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은 제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넣은 건 아니고 재생산 문제라서 안 넣었는데, 인구 재생산, 사회 재생산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구의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이 축소와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체제 전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를 좀 따져야 될 텐데요. 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유럽연합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론이라든지, 또는 뭐 아예로가 주장하는 뭐 스톡함마 라보이에가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인데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를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건 아예로나 OECD, 뭐 IMF도 워킹 페이퍼에서 낙수효과 경제학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게 대안인가? 일단 스톡함마의 글을 보면 일자리 문제나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기껏 들어가 있는 게 최저임금 올리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 대세가 됐었죠. 두 번째, 투자와 고용 증대의 선순환이 가능한 국면이냐, 즉 50년대, 60년대의 케인즈주의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장주의 동맹의 생태적 한계가 왔고, 두 번째, 투자를 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기가 목전에 닥쳐와 있다. 사실 투자와 고용이 이 선순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을 보면 사회정책적 불철저성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확충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은 수요 측면에 차관한 경제학,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사실은 수요 문제에 대한 별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득과 수요에 대한 별 대책이 없는 얘기다. 일자리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임금 주도로 성장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만들자라는 건데, 물론 뭐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 거기는 배당 소득도 소득이고, 뭐 고배당 실시하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는, 무조건 소득이 올라가면 좋은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장 이론이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장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경제 기반을 유지할 정도의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출 주도 성장은 끝났고 내수 위기를 벗어날 처방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할까를 따져봤습니다. 일단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되고, 반수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세개혁을 통해서 금융지대나 토지지대를 환수하고 금융 규제하고, 특히 고리대부업 이자율을 갖다가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데 뭐 이것을 뭐 10% 정도로 줄인다든지, 사실 뭐 고리대부업은 금지하는 것에 가까운 이자율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조세 체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 기본소득의 재정 모델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조세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적인 규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수출 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저부담 간접세 중심 체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원래 이게 기원이 박정희 시대인 거지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신자유주의 시대가 와서 법인세 감세 등 다른 신자유주의 국가, 중심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도입한 것 뿐이죠. 그러나 간접세 중심 체제라는 것, 저부담 체제라는 것은 박정희 이래의 일관된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으로 개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수 중심 경제를 위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보수파에서 보면 감세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투자는 곤란하고 물건 팔 데도 없고 투자한다고 해서 고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돈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는 곤란하고 저성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세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증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무한정 증세를 할 수는 없겠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총조세 부담률을 뭐 38% 정도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강남원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순조세로 보면 이 퍼센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이하의 총조세 부담률을 한국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평균 내면 34.7%가 아니라 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평균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 비중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뭐 한국은 50.3%인데 OECD 국가들은 60에 70%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올려야 되는데 간접세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세를 올리면 됩니다. 딱 이것도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직접세 비중이. 이거 역시 직접세로 10%를 더 거두면은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우리가 세원을 모르는 한에서는 누진세율에 입각한 구간을 설정하기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계산한 표는 저기 있지 않는데 일단 OECD의 평균 세율이 있습니다. 이 평균 세율을 한국의 현재의 세원에다가 한국의 현재의 세목에 잡혀있는 세원에다가 개인종합과세, 법인세, 그 다음에 토지보유세, 생태세 이걸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대충 10% 증세하기 위해서 각 세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릴 건가 나옵니다. 최고한 세율도 뭐 제시할 수 있겠죠. OECD 평균으로 하자라고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간까지 확실한 누진세를 만들 수는 없지만 사실은 평률세 개념을 원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의 평균 세율을 각 세목에 대해서 곱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구간 설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무슨 세목으로 얼마를 걷겠다, 총조세가 얼마다라는 표만 필요한 거지 다른 구간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제체제 전환 방향의 조세 원칙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기본소득이 그럼 뭐냐? 저는 조세 배당 결합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the principle of tax and share 이것을 트랜스퍼라고 쉐어를 트랜스퍼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걷고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조세를 배당으로 나눠줄 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평률세 모델을 만든 강남원 선생 최근 모델에도 굉장히 소득 재분배 효과 큰 거로 나옵니다. 누진세 모델이면 더 크겠죠. 어쨌건 조세 배당 결합 원칙을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보유세나 생태세에 좀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 배당 또는 생태 배당 이것은 지급 액수가 굉장히 적더라도 이것만 우선 도입될 때 기본소득 전면적 기본소득으로의 경제적 효과는 적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세 체계를 바꾸고 박정희 이래로의 저부담 간접세 중심 체계를 바꾸면서 완전히 새로운 조세 원칙, 그러니까 조세 배당 결합의 원칙을 도입한 거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그냥 n분의 1로 갖자. 생태 환경 공유 자산이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냥 n분의 1로 갖자. 나눠 갖자. 이런 원칙은 완전히 다른 조세 체계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입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세개혁 이후 1단계 원칙으로 소득에 관한 법인세 포함해서 이것을 GDP 10분의 1 크기에 대해서 조세 배당 원리를 구현해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물론 뭐 아까 1강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재정 환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총조세가 크게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순조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일자리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그런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뾰족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껏 나와 있는 얘기는,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자라는 거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뭐 교육 투자를 한다, 뭐 의료 투자를 한다, 뭘 하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고, 그만큼 사형화된 서비스의 노동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일자리 공유일 텐데요. 더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확대네요.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뭐 고용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 시장도 한계가 왔고, 그리고 노동력 절감 기술이 무지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기술 혁신은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과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보다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자본주의 초기부터 인공지능까지 일관되게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아무리 돈 많이 쓰라고 재벌을 갖다가 뭐라 그러고 그 사내 유보 다 털어서 투자하시오라고 매일 정치권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재벌이 사내 유보를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고용이 생길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개별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35시간제를 하고, 이런 잔업, 특근, 야근 이런 거 못할 테니까, 그럼 임금이 워낙에 줄 테니까 기본급 중심으로 변동급여가 아니라 수당 중심이 아니라 기본급 중심을 바꾸고 35시간제를 하자. 매우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월 30만 원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제가 이렇게 경제정책, 경제체제 전환 전체의 방향을 주장을 하면서 핵심에 둔 거는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물론 다른 구조적인 개혁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계소득 기반 경제를 만드는 기본소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좀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빈곤 효과야 잘 아시는 걸 거고요. 빈곤의 덫이나 실업의 덫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그 실험을 하고 그런다는 건데, 예를 들어 핀란드 실험은 700유로대의 실업수당을 폐지하고 추첨된 사람에 한해서지만 530유로의 기본소득을 받고 살아라라는 건데,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그 권고안에 위배됩니다. 즉 낮은 수준의 복지 수당으로 사회수당을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그보다 낮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대체를 하건 말건 그 상관이 없는데, 유럽 국가들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거고, 어쨌건 저는 이 가계소득 기반 경제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전면적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적인 아젠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논쟁이 좀 적은데, 이게 만약에 전국민적 아젠다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대개의 선행 연구들, 라이프타임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은 어쨌건 총 고용량은 증대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면에 개별 노동시간은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기본소득, 그러니까 생계 수준을 넘고 그것보다 문화적인 참여도 가능한 지구 네트워크 공고안처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소득을, 그럴 경우에는 노동시장 효과,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하려는 것보다 창업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효과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효과가 커지면 감속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생태 보너스와 생태적 보너스를 도입을 하면은 이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태세와 생태 배당을 결합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만 생태적 전환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잘 아실 거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은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직접 비용, 그러니까 뭐 심사 비용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을 보면 홍보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맞춤형 설계를 해야 되니까 당신 이거 신청하시라고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홍보 비용도 다 절감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간접 비용, 복지 수급자의 수동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일탈이라든지 또는 뭐 투표도 안 하고 집에서 희귀꼬물이처럼 산다든지 이런 수동화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쨌건 기본소득이 앞으로 저성장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2014년 이후에 사실 경제위기는 개시됐다고 보고요. 어떤 표출적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갈수록. 계속 2%대 성장일 거고, 수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거고, 여기서 저성장 시대에 경제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88조의 유효 수요가 그냥 창출이 되는 그런 거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수 효과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변화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한데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재벌 체제의 해소, 뭐 요즘 뭐 몇몇 후보들이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 또는 가계부채의 축소 이 두 가지 문제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